세계 1위 프린터 기업인 휴렛패커드가 삼성으로부터 사들였던 레이저 프린터 사업을 대만 폭스콘에 재매각하기로 하면서 20여 곳의 우리 납품사들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지, HP가 대만 기업에 매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경남 함안 육군 39사단에서도 코로나 격리 장병에게 부실한 식단이 제공됐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폭로자는 똥국에 계란찜이라고 표현하며 정말 억울해서라도 제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버이날을 맞아 자신의 가정사를 공개하자 배우 김부선 씨가 또 뻥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이 자신의 부모에 대해 어떤 말을 했길래 김부선 씨가 뻥이라고 한 건지 김부선 씨의 신랄한 비판을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을 떠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당 안팎에서 영향력을 키워나가면서 당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전반으로 외연을 확장하면서 야권 빅텐트를 구축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김종인은 떠났지만 떠난 듯 떠나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북한이 코로나 백신 자체 개발을 위해 연구용 샘플을 입수했다는 전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구를 한다시고 북한 주민들을 또 얼마나 희생시킬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뉴스 데일리 베스트와 함께 활기차게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합니다. 미국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최근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 직후 옐런 장관 스스로 파장 확산을 막기 위한 진화에 나서 해프닝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발언의 여운은 길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일단 안정됐지만 그의 발언이 조기 금리 인상의 신호탄이 된 것만큼은 확실해 보이는데요.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소비와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는 등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빨리 이루어지더라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갖췄다는 의미입니다. 이 밖에 브라질, 터키, 러시아 등 신흥국들은 이미 정책 금리를 올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앞서 언급한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백신 접종 지연으로 경제 활동에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는 데다가 시중에 풀린 유동성은 생산에서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일으키지 못하고 부동산 등에 잠겨 있는 실정이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물가는 갑자기 치솟아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를 이미 넘어선 상황입니다. 즉 금융시장의 작은 충격이 경제 위기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사상 처음으로 4,500억 달러를 넘어섰다며 안심해도 된다고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외환은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전망들이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이런 경고들이 현실화된다면 우리의 생활과는 어떤 연관성을 지니고 있을까요? 우선 오른 금리를 감당하지 못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은행들이 흔들리는 최악의 사태를 맞을 수도 있고 시장에서는 영혼까지 털어 집을 마련한 이른바 영끌족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첫 소식 강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슬금슬금 오르면서 신규 대출 기준으로 3%대 초반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금리가 인상될 경우 영끌족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국내 금리가 인상되면 대출을 받고 집을 산 수요자들은 주거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파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이 늘어날 것이고 금융비용 부담 능력이 취약한 계층의 경우에는 더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몇 년간 제로 수준을 유지해왔던 금리가 한번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면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는 점도 영끌족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합니다. 미국 금리가 현재의 제로금리에서 정상화되기 시작하면 2, 3년 내에 3%대까지 오를 텐데 우리나라도 올해 말께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3년은 상승 흐름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금리 때 대출을 많이 받아
집을 마련한 젊은 영끌족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죠. 6개월에서 1년은 버틸 수 있겠지만 3년이 넘는 금리 인상 흐름을 영끌족이 버텨낼 수 있을지에는 회의적이네요. 결과적으로 대출로 집을 매수한 수요자와 현금 부자들 사이에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자금력을 갖춘 현금 부자들은 금리 인상에 따른 여파를 버텨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손해를 감수하고 주택을 급히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가격이 수억 원 떨어진 급매물이 나와도 대출이자 부담에 무주택 실수요자는 이를 매수하지 못하고 현금 부자들이 이삭 줍기에 나설 공산이 큽니다.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비한 선제적 정밀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국내 가계부채는 2011년 1,000조 원을 처음 넘어선 이후 불과 10년 만에 2,0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중 은행권 가계빚 1,000조 원의 70%가 변동금리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금리 인상이 현실화된다면 빚을 짊어진 가계는 이자 부담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1.25%였던 기준금리가 경기 침체 우려로 2달여 만에 0.75%포인트 떨어진 0.5%로 내려가자 시중에 많은 돈이 풀리며 특히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B2, 즉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났었죠. 크게 치솟은 주가나 암호화폐 가격이 향후 급락하기라도 한다면 가장 큰 사회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규모가 700조 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높아진 대출이자 부담에도 폭증하는 가계부채로 금융시장 부실 리스크는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어서 강추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KB국민 신한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이들은행의 4월 말 기준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142조 2,27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3월 말보다 6조 8,401억 원이 급증한 것으로 사상 최대치입니다. 신용대출은 시중은행 집계 이후 가장 큰 월간 증가폭을 보인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갈아치웠습니다. 금융당국이 설정한 은행권 월별 신용대출 증가액 한도 2조 원을 3배 이상 넘어선 숫자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 역시 690조 8,622억 원으로 3월 말 681조 6,357억 원보다 9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지난달 9조 원이 넘어간 가계대출 증가폭은 2월 3조 7,900억 원, 3월 3조 4천억 원과 비교하면 3배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출금리 상승입니다. 한국은행 최신 통계에 따르면 3월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2.88%로 2월 2.81%보다 0.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신용대출 금리는 3.61%에서 3.70%로 0.09%포인트,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2.66%에서 2.73%로 0.07%포인트 올라 각각 2개월,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이자는 11조 8천억 원 증가한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소비자들이 높아진 대출이자를 감당하면서 가계부채를 늘리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으로 경제 환경이 뚜렷이 개선된 것이 아닌데다 투기성 자산에 돈이 몰리고 있어 부실 리스크는 오히려 커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금융연구원은 과도한 가계 빚 증가를 우려하는 최근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금융당국의 만기 연장 또는 이자 상환 유예 등의 조치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잠재된 부실이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다며 대출 상환 방법, 기간을 조정하는 연착륙 방안만으로는 부실을 지연하는 효과에 그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촉발된 한국의 경제 위기를 한마디로 피부에 와닿게 표현하자면 어떤 말이 적절할까요?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1년의 한국 경제적 영향의 중간평가 보고서엔 외환위기, 즉 IMF 다음으로 큰 충격이라고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주요 위기와 비교할 때 민간 소비와 고용 충격 기준으로는 이번 위기가 외환 위기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대형 경기 침체에 해당된다는 그런 분석인데요. 이런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제 식량 가격이 또다시 상승해 4월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한 달 만에 1.7% 올랐습니다. 특히 1년 전과 가격을 비교하면 곡물은 26%가, 설탕은 58%, 유지류는 100%가 오르는 등 식량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밀과 옥수수, 설탕, 유지류 등 주요 식재료 상당수를 해외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세계 식량 가격이 오르면 국내 장바구니 물가에 바로 반영이 됩니다. 저 때문에 이런 여파로 서민들이 즐겨 찾는 김밥, 짜장면 등 외식 물가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통계청 4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외식 물가 지수는 113.02로 1년 전보다 1.9% 오르며 22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전체 39개 외식 품목 중 평균 상승률을 웃돈 것은 23개나 됐는데요. 가장 상승률이 높은 품목은 죽으로 7.6% 상승했고, 서민들이 즐겨 먹는 짜장면은 3.2%, 김밥 4.4%가 올랐습니다. 반면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낸 품목은 피자, 커피, 학교 급식비 등 3개에 불과했는데요. 이처럼 외식비 가격이 오름세를 보인 것은 재료 가격 인상, 운영비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프린터 기업인 휴렛패커드, 약자로 HP, 익히들 알고 계실 겁니다. HP는 명실상부 세계 1위 프린터 기업이라 할 수 있는데, HP가 4년 전 삼성으로부터 사들인 레이저 프린터 사업을 대만 폭스콘에 재매각하기로 하면서 사업장이 있는 중국의 협력업체로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적지 않은 현지 한국 기업 공장이 문을 닫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어제였던 9일, 부품업계에 따르면 HP는 중국 웨이아이에 있는 레이저 프린터 제조 범인을 폭스콘에 매각하기로 최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지에서 HP의 프린터 부품 등을 공급해온 한국 중견, 중소기업 등 협력사 20여 곳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HP와 폭스콘의 계약에 부품 내재화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폭스콘이 위탁 생산 조건부 매각을 받아들이며 반대급부로 일부 부품을 직접 생산하는 조건을 내건 것입니다. 이들 부품을 생산해온 한국 기업으로선 공장을 놀려야 할 공산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그간 HP 요청에 꾸준히 시설 투자를 하며 생산 능력을 확대해 왔는데, 폭스콘이 부품을 내재화하면 일감이 떨어져 공장을 제대로 놀리지 못하게 되겠죠. 이 때문에 아예 공장 문을 닫아야 하는 기업들도 나올 것으로 예상나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협력사들은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공동 성명을 내고 기존 공급망 유지를 HP에 요청했지만 폭스콘에 잘 협조해달라고 할 뿐 묵묵부답이라는 게 현지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HP가 레이저 프린터 사업을 매각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미중 무역 분쟁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관공서 등이 미국의 사무용 기기를 사용하려면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말 대단하죠. 미국 제품을 쓰려면 먼저 신고하고 써라, 이건데, 이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사무용 기기 시장에 직접 뛰어드는 데다 코로나에 따른 재택근무 영향으로 프린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중국이 사실상 미국 제품을 제재하고 그로 인해 중국 시장이 활발해지고 있다 보니 HP는 이를 피하려 한 것입니다. 중국 코로나 때문에 프린터 사업으로 덕 좀 보나 했는데 수익은커녕 문을 닫게 생겼으니 우리 기업 20여 곳은 얼마나 한탄스러울까요? 중공은 이러나 저러나 우리에게 도움되는 건 눈꼽만큼도 없는 듯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격리 장병들에 대한 부실급식이 논란인 가운데 경남 함안 육군 39사단에서도 격리 장병에게 부실한 식단이 제공됐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서욱 군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개선을 약속했지만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은 걸 보니 국민께 송구하다고 한 건 다 가식이었나 봅니다. 지난 8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39사단 부실 배식이라는 게시물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사진 속 식단은 검은색 일회용 도시락 용기에 밥과 계란찜 하나, 김치 조금이 담긴 모습이었습니다. 제보자는 이 사진을 올리면서 39사단 금일 조식 메뉴입니다. 국은 똥국입니다.
김 없습니다. 노란 반찬은 계란찜입니다. 정말 억울해서라도 이렇게 제보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네티즌들은 교도소보다 대접 못 받는 대한민국 병사들 안타깝다. 진짜 이 뭐 같은 대우 언제 바뀌나. 장병들이 바라는 거 큰 거 아니다. 격리자들 추가로 뭘 더 챙겨달라는 거 아니고 정량 배식해달라는 거다라는 등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39사단은 서둘러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39사단에 따르면 해당 도시락은 코로나로 격리된 장병에게 지난 8일 아침 식단으로 제공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대는 최근 격리 장병 식사를 우선 준비하고 자율 운영 부식비로 참치캔 등 추가 반찬과 유산균 음료를 제공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격리시설에 전자레인지, 커피포트 같은 편의시설을 비치하는 등 격리장병 급식에 정성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치캔 하나 던져주고 요크루트 하나 던져준다고 해서 부실급식이 정상급식이 되는 건 아니죠. 또 격리시설에 전자레인지가 있으면 뭐합니까?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을 음식까지 주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39사단 관계자는 아침 식단 메뉴 편성이 장병들 눈높이에 부족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장 감독을 통해 장병들 입맛에 맞게 음식이 조리되고 충분한 양이 급식되도록 더욱 관심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격리시설 내 중식용 반찬을 추가로 구비해 제공하는 등 격리 장병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의 수요 연출을 담당해오고 있는 탁현민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간만에 저도 공감이 쏙 되는 발언을 해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탁현민이 문재인 취임 4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의 정치는 그리고 정치와 관계 맺은 모든 일들은 과거나 미래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현재로만 평가받게 된다며 전에 있었던 업적도 나중에 있을 어떤 과오도 현재의 평가보다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현재만으로 평가받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과거의 위협이 미래의 비난이 되기도 하고 현실의 위기가 미래의 성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적었습니다. 탁현민의 쇼가 문재인 정부 초중반까지는 잘 먹혀 들어갔는데 요즘엔 먹히지도 않고 비난만 받다 보니 탁현민이 이런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탁현민이 말 한번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오로지 현재만으로 평가받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말, 이 말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사고, 사건도 아닌 사고 당시 현재만으로 촛불을 이용해 정권을 가차없이 끌어내린 니네가 할 말은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의 업적, 니네는 그런 걸 따져보기라도 했답니까? 더군다나 당시 세월호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과오도 아니었는데 과오를 뒤집어 씌워서 정권을 강탈해간 자들이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얼굴도 참 두껍습니다. 그런데요, 탁현민 씨, 이거 참 안타까워서 어쩐답니까? 문재인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쌓은 업적이 없어서 굳이 시간을 구분짓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업적이 한 가지 있긴 있네요. 우리보다 백신 접종률이 더 빠른 르완다라는 나라를 알게 해준 업적이요. 세상에 이런 나라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해준 아주 대단한 업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21년) 전 광주 룸사롱 사건의 주역인 송영길이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자 민주당이 더욱 민주당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송영길이 최근 남편은 혼자 술 먹다 죽고 부인은 바람이 난다며 기러기 가족을 폄훼하는 발언을 해 비난 세례를 받고 있죠. 논란이 일자 송영길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전남 나주시 한정공대 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혁신도시를 위한 국제학교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송영길은 자신이 인천시장 재임 시절 유치한 체드윅 송도국제학교를 언급하면서 영어 하나 배우게 하려고 필리핀, 호주,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자기 마누라도 보내 부부가 떨어져 사니 남편이 혼자 술 먹다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여자는 가서 바람이나 가정이 깨져 기러기 문제가 사회 문제로 된다고 꼭 본인이 그랬다는 것처럼 경험담을 털어놓듯이 말했습니다.
야당은 이전에도 숱한 말실수로 국민을 분노케 했던 송 대표가 집권여당 대표가 되어서도 버릇을 못 고친 모양이라고 비난했고, 국민들은 민주당 당대표의 인식 자체가 참 불순하다는 등의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송영길은 7일 오후 고용진 수석 대변인을 통해 국제학교 유치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기러기 가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본의 아니게 상처를 드리게 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3살적 버릇 여든 간다는 말처럼 송영길의 말버릇은 영원히 고쳐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버이날을 맞아 자신의 가정사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배우 김부선 씨가 또 뻥이냐고 하면서 이재명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재명이 어떤 말을 했길래 김부선 씨가 뻥을 치냐고 한 걸까요? 이재명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모 묘소 참배 사진 3장을 올리고 부친에 대한 기억을 공개했습니다. 이재명은 공부 좀 해보겠다는 제 길을 그토록 꺾였던 아버지, 사실은 학비 때문에 대학을 중퇴한 청년이었다며 저의 10대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필사적으로 좌충우돌하던 날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은 돌아보면 제가 극복해야 할 대상은 가난이 아니라 아버지였는지도 모른다라면서도 아버지는 고시생 시절 말없이 생활비를 통장에 넣어주시고 병상에서 전한 사법시험 2차 합격 소식에 눈물로 답해주셨다. 그때서야 우리 부자는 때늦은 화해를 나눴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김부선 씨는 또 감성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부선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네 아버지 서울대 나왔다고 내게 말했었잖아. 눈만 뜨면 맞고 살았다면서 너의 폭력성은 대물림 같다. 사랑받고 자란 아이는 너처럼 막말하고 협박하고 뒤집어 씌우고 음해하진 않는다. 너처럼 약자인 여성에게 욕설하고 거짓말하고 위협하진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저 꼴을 내가 봐줘야 하는지 진짜 역겹다, 역겨워. 시베리아 이민을 알아봐야 하나 라고 했습니다. 김부선 씨는 역겨움이 좀처럼 가시지 않았는지 이날 페이스북에 또다시 이재명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부선 씨는 인간아, 난 너의 거짓말 잔치 때문에 무남동녀를 잃었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 네 덕에 백수된 지 4년이 넘었다. 어디서 표팔이 장사질이야. 수준 떨어지게 라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김부선 씨가 콕 집어서 해주셨습니다. 이재명은 김부선 씨의 말을 좀 새겨듣고 표팔이 장사질 좀 적당히 정도껏 하길 바랍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 흔적지우기 1순위로 도시재생 축소 카드를 꺼내들었죠. 박원순 체제에서의 서울시는 그간 노후된 불량 주거지에 벽화 그리기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오세훈 시장은 이러한 서울시 도시재생시를 축소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취약점으로 꼽히고 있는 부동산과 연결된 주택건축본부를 주택정책실로 확대 격상키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세훈 시장이 반드시 뒤집어 엎어야 할 박원순의 흔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박원순은 도시재생 그리고 태양광 사업과 함께 도시 농업에도 각별히 공을 들여왔습니다. 박원순은 취임 이듬해인 2012년을 도시농업 원년으로 선포한 직후 한강 하중도인 노들섬에서 모내기를 했고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 상자별을 심고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옥상에 양봉장을 설치하는 등 도시농업에 지나친 집착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도시농업이 동북아 금융 중심을 목표로 도쿄, 상하이, 홍콩 등 메가시티들과 경쟁해온 서울시의 정체성과 맞느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서울답게 도시의 특성 그대로를 살려서 경쟁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도시 한복판에 모내기가 웬 말이냐는 비판이죠. 또 서울은 주차난이 심각한데 도시 텃밭을 차라리 주차장으로 쓰는 게 서울 시민들에겐 훨씬 더 윤택한 삶을 제공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용산가족공원 부근 용산미군기지 골프장을 개조한 도시 텃밭의 경우 경작자들이 서울시의 토지 사용료로 내는 돈은 작물 경작이 가능한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고작 2만 원이 전부입니다. 서울시 도시농업과의 한 관계자는 각 자치구에서 책정한 금액이라며 사유지이다 보니 다른 곳보다 저렴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용산공원을 자주 찾는다는 한 방문객은 헐값에 텃밭을 분양받은 사람들이야 좋겠지만 굳이 서울 한복판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느냐며 용산가족공원은 주차장이 지나치게 협소해 평일에도 주차하기가 쉽지 않은데
텃밭 대신 주차장을 조성하면 시에서 벌어들이는 부대 수입도 올라가고 일반 시민들이 누리는 혜택도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재임 9년 동안 서울 구석구석에 또아리를 튼 도시 텃밭은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형 도시 텃밭의 조성 목표는 누적 65만 6,425평에 달합니다. 면적만 놓고 보면 농업 혁명에 비견될 정도로 경이적인 농경지 증가를 이뤄낸 셈인데, 서울시는 서울형 도시 텃밭을 일구는 소위 도시농부들을 위해 씨앗, 모종, 비료, 심지어 영농 교재까지 무료로 지원 중입니다. 상자 텃밭도 예외가 아닙니다. 서울시 일선구청은 도시농업 장려라는 미명 아래 4만 원 상당의 상자 텃밭 세트를 20% 수준인 약 8천 원의 가격에 공급 중입니다. 취미생활을 위한 과도한 예산 지원이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도시농업에 매년 투입되는 서울시 예산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농업과에 책정된 예산은 모두 530억 원인데, 이 중 상자 텃밭 등 함께하는 생활 속 도시농업 환경조성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만 371억 원에 달합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등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에 책정된 예산 158억 원에 2배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죠. 하지만 박원순 전 시장 재임 9년 동안 뿌리 박힌 도시농업을 한꺼번에 정리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먼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서울시 조례부터 손봐야 하는데, 조례는 서울시장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 공간의 확보 및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구 박원순이 조례 사항을 참 철저하게도 만들어 놓았네요. 서울시의회 역시 민주당이 110석 가운데 101석을 장악하고 있죠. 서울시 한 관계자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처럼 도시농업 역시 오세훈 시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좌파들이 장기 집권하는 일, 이래서 반드시 막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소식이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변수 또는 리스크로 점쳐지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야권 통합이 불발돼 안철수, 윤석열이 독자 세력을 구축해 대선에 출마해 완주할 가능성. 자, 이 경우에 여당 후보 한 명에 야당 후보 여러 명이 난립하게 되면 결과는 보나마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최근 들어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김종인 변수 또는 김종인 리스크입니다. 국민의힘을 떠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당 안팎에서 영향력을 키워나가면서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등을 지면서 독자 세력을 구축한다면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4.7 보궐선거 직후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행보를 김자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달 8일 국민의힘을 떠난 이후 더 이상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단호히 밝혔지만, 사실상 야권 인사들의 정치적 고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달 16일 금태섭 전 의원은 김 전 위원장과의 회동에서 정치적 방향성에 대해 조언을 구했고, 27일 당내 대권주자로 꼽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제주도에서 만나 당과 자신에 대한 정치적 고견을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7일 오전에는 당권주자인 김웅 의원과 만나 세게 붙어라고 조언하는 등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들과의 만남은 김 전 위원장의 적극적인 의지로 성사됐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금 전 의원과의 조찬 당시에도 김 전 위원장은 지난 선거 때 우리 도와줘서 고맙다고 해서 만났다며 금 전 위원장 측의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고, 원 지사와 김 의원과의 만남 역시 김 전 위원장이 만날 알짜 등을 전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김 전 위원장의 당내 영향력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내에서도 여전히 당의 승리를 위해선 김 전 위원장이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웅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대표가 되면 반드시 모시고 올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김종인 전 위원장은 지난 6일 SBS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 복당 여부에 대한 질문에 도저히 내 스스로가 거기에 있을 수 없다고 하는 판단이 들었기에 내가 빠져나온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가 당 안팎의 정치권 인사들과 접촉하며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김 전 위원장이 퇴임 이후 정치적 인사들과 꾸준히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지난 6일 SBS 방송 인터뷰에서 정치판 복귀 가능성에 대해선 잘라 말했으나 윤 전 총장에게 도움을 줄지 여부와 관련해선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할 필요가 없다며 모호한 답을 내놨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김 전 위원장이 지난달 윤 전 총장과의 회동을 추진했다 미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와 함께 정치활동 재개 인사로 묶인 것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홍 의원의 말인즉슨 본인은 지난해 총선으로 이미 정계에 복귀를 했는데 본인을 공천 배제했던 21대 총선 당시에 당대표인 황 대표와 싸잡아 정계에 복귀 인사로 거론된 것이 불쾌하다는 것인데요. 홍 의원은 지난 8일 밤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지난 막장 공천의 피해자이고 황교안 전 대표는 가해자인데 왜 일부 언론은 한데 묶어서 보도를 하는지 참 그 의도를 알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홍 의원은 나는 이미 지난 총선 때 당선돼 현실 정치를 시작한 지 1년이 넘었다며 이길 수 있었던 지난 총선을 참패하고 이제사 정치 재개하는 황 대표를 비난하면서 왜 나를 끌어들이는지 참 고약한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라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홍 의원은 황교안과 묶지 말라는 취지로 쓴 페이스북 글을 삭제한 상태인데요. 대신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홍 의원이 21대 국회에 무소속으로 들어오고 처음으로 갖는 기자회견인 만큼 복당, 합당 등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얼마 전 북한 해커 단체가 코로나19 백신 정보를 얻기 위해 글로벌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가했다고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개했었습니다. 사이버 공격 가운데 일부는 성공했다고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밝혔었는데요. 이에 우리 국정원도 북한이 코로나19 백신을 연구하는 국내 제약회사에 대한 해킹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자, 다만 국정원이 이 시도를 차단해 국내 제약회사의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었는데요. 이처럼 북한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관심은 높습니다. 북한의 재정 여건상 안정성이 확보된 백신을 대량으로 구매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이 코로나19 백신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 백신을 접종할 목적이 아니라 자체 개발을 위한 연구용 샘플을 입수했다는 전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김자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예산화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주요 유엔기구 사무총장 및 고위급 인사 가운데 중공정부 인사들의 최신 리스트를 꾸준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리스트는 6개월마다 갱신이 되곤 하는데요. 최근 이곳에서 중국 공산당 측 인사들이 사무총장 등 유엔기구 고위직 3분의 1을 장악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중국은 이를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국제기구의 정책이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립되도록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공정부 인사가 유엔기구 고위직을 장악한 유엔기구는 크게 봐서 4개인데 먼저 첫 번째 인사는 2015년부터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자오 허우린입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은 유엔 산하기구 가운데 중요한 기구 중의 하나로 이곳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자오는 유엔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임명되기 전 공업데이터기술부 산하의 중국 우편통신부에서 재직했습니다. 두 번째로 전 세계의 항공노선 및 항공업을 감독관리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도 중국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총장은 리우팡으로 리우팡은 2021년 7월에 두 번째 임기가 종료됩니다. 세 번째 인사는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사무총장 리용입니다. 중국 재정부 차관을 지낸 그는 2013년부터 사무총장직을 수행했고 2017년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한편 대다수 서방 국가는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가 쿠바와 이란의 독재 정부에 자금을 제공한 이후 이곳에서 탈퇴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엔 식량 농업기구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취동희입니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로비와 위협을 함께 사용해 영향력이 높은 유엔 식량 농업기구 사무총장직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FAO는 글로벌 농업 정책을 제정하고 식량 원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에서 중국에 휘둘려 거센 비난을 받은 WHO에도 중국의 정부 인사 런밍후이가 사무차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WHO 연설을 통해 WHO는 중국의 꼭두각시라고 맹비난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7일 종합뉴스 영상에 구독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소개합니다. 윤남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50년 살린 강산을 태양광과 풍력으로 파괴시키고 나라 돈 갖고 도둑놈들에게 주는구나. 니들 돈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되지 라며 가짜 농부로 둔갑해 태양광 사업을 하는 이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호수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친구의 어머니가 백신 맞고 다리를 못 쓴다네요. 무슨 이런 일이 있나요? 안 맞았으면 괜찮을 텐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 이제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데도 정은경 질병청장은 백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어버이날에 부모님의 백신 예약을 챙겨달라고 당부했죠. 정은경 청장, 당신 부모님 예약이나 잘 챙기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윤남님과 호수님 외에도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2021년 5월 10일 월요일 오늘 뉴스 영상에도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는 내일 오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